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부의 설계도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자명님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지 사모펀드를 운용하며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상품들과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에 거점을 둔 해지 사모펀드 설립을 준비 중이다.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수도인 빅토리아에서 유서 깊은 비경을 간직한 RV 리조트를 경영하고 있다. 책 표지에는 여러 가지 멘트들이 써 있는데요. 급변하는 신산업 트렌드의 패러다임에서 신흥 부자들이 나와 한국 부의 지도를 바꿀 것이다. 앞으로 10년, 기업의 절반은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 빈자리를 스타트 업체들이 채우고 새로운 산업의 부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기에 앞서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쉽게 쓰느냐 하는 문제였다. 대부분의 투자 관련 서적이나 경제 관련 리포트들을 읽으며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 하나는 왜 쉬운 용어를 놔두고 어려운 단어를 굳이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런가 하면 투자 전문가들이나 이해할 만한 전문 용어들이 주석 없이 그대로 쓰여졌다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내가 강의를 할 때 맨 먼저 고려하는 부분은 모든 참석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강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했다면 그 강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독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책은 장식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이 책은 투자와 미래의 대변화를 예측하고 그 내용이 실질적인 투자 활동과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도록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풀어쓰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각 주제에 대한 해답보다는 힌트를 찾는 데 더 큰 의미를 두었다. 해답은 글쓴이의 영역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주고받는 대화처럼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 책이다. 그리고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와 내 경험들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노후 준비와 자산을 불려가기 위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려는 사람들과 스타트업을 구상 중인 창업자들에게도 이 책은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하고 힌트를 찾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것이다. 오랜 기간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상품과 실물 자산 등에 투자한 경험과 수많은 컨퍼런스를 통해 얻은 지식들도 꼼꼼히 기록했다. 현재도 투자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사례들을 바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은 50년을 앞당길 대변혁의 시기다. 인생에 3번 기회가 온다는 그 호기도 최소한 2번 정도는 이 기간에 찾아올 것이다. 다만 그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와도 그것을 준비하고 예견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부자 기업들의 공통점은 머리를 써서 금자탑을 세웠다는 점이다. 공장 하나 없는 아마존이나 구글 가치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상장사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앞으로 부의 역사를 고쳐 쓰게 될 신흥 부자들도 머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서서 새롭게 등장한 한국의 신흥 부자들 또한 모두 머리로 돈을 번 사람들이었다. 빠르게 진화하는 신산업 트렌드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려갈 사람들도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될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산업은 기술이 앞장서 변화를 주도했다면 향후 10년은 작은 발상이 기술을 이끌고 신산업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융합과 공유 경제가 성숙기를 맞을 앞으로의 10년은 신개념의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리더들이 탄생할 것이고 부의 역사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마지막 기회의 땅 북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어떤 식으로든 10년 안에 남북한은 경제 통일을 먼저 맞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변화와 현재의 상황을 산업별로 분석하고 전망하였다. 머지않아 남북한 경제 단일화 또는 경제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거나 경제 전반의 실상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큰 이해와 함께 미래의 사업에 대한 모티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기술이나 산업의 패러다임은 일정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진화한다. 사업의 시스템이나 정책 또한 많은 실수와 경험을 토대로 발전한다.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가장 큰 금액의 투자를 발표하며 내세운 점도 스타트업의 육성과 동반 성장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은 향후 10년 안에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탈바꿈하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에 의해서 시스템 반도체로 전환은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어느 국가의 기업들보다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러하기에 진정한 반도체 1위 국가임을 증명해 줄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횡포를 보며 우리는 비로소 대한민국의 IT 강국이라는 허상을 보고왔고 허탈감을 느꼈다. 자부하던 반도체 시스템의 수준과 한계를 정책 당국자들이나 국민들은 보았고 새로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반도체 관련 장비와 소재의 신기술을 앞당기는 계기를 주었는가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주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면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생겨날 것이고 새로운 부자들도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책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 구조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한류 문화도 신산업으로 자리를 잡아 성숙기에 들어섰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도록 현재 상황과 진화하는 과정을 서술해 놓았다. 최근 빠르게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큰 돈을 투자해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만들어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중화학 위주의 생산 구조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머리로 돈을 버는 시대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융합 경제의 신기술이 접목된 아이디어 산업이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IT 산업의 완성을 가져올 5G 시대가 실현됨으로써 연관된 인공지능, 자율주행, 의료혁명, 이커머스 등이 비로소 빛을 보는 시대다. 이 분야에서 수많은 신생기업들이 태동할 것이고 한국의 새로운 리더들이 탄생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 책에서 깊이 있게 다룬 부분도 5G와 관련된 사업들이다.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산업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다. 30년 차에 들어서는 향후 10년은 신물질 연구 개발에 대한 결실이 나오는 시기이다. 지속 경영이 가능한 업체들과 이름뿐인 바이오 산업 기업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투자자적 관점에서 큰 관심을 두고 봐야 할 신산업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분야는 소프트 분야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 뒤를 이어 제약, 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소위 대박을 터뜨릴 분야이다. 이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직접 피부에 와닿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분야는 전기자동차다. 전기자동차가 거리를 채우면서 급속히 사라질 업종들과 새로 선보이는 신산업이 부각될 것이다. 신산업의 패러다임 속에 수많은 신생기업들이 나타나 신성장의 사업 모델로 세상을 바꿔나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명맥만 유지하거나 흔적 없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자리를 스타트업 기업들이 탄생해 새로운 산업의 부흥을 이끌어 가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금융산업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해 선진국 형태의 금융시장으로 변신을 꾀하는 중이다.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되어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 대변역의 기간에 우리는 작은 성장의 파이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 그것을 차지하는 방법은 보다 앞선 정보, 그리고 돈의 흐름을 먼저 읽고 그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가는 길뿐이다. 이 책에서 그 변화의 흐름과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1장, 돈의 흐름이 세상을 바꾼다. 제2장, 지금은 머리로 돈을 버는 시대. 제3장, IT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4장, 한류 문화의 블루오션. 제5장, 부자를 원하면 관계를 중시하라. 제6장, 앞으로 10년, 대변화를 주도할 이슈들. 제7장, 마지막 기회의 땅 북한. 제8장, 자산 증식의 길은 주식 트렌드에 있다. 본문 중에서 알토란 같은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산을 불려주는 좋은 빛. 미용 치료제의 대표적인 보톡스는 치명적인 독을 지니고 있다. 통조림과 같은 오래되고 밀폐된 음식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소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 군사용 생화학 무기로 사용되었다. 바이오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이 신물질은 근육을 마비시켜 미간이나 이마 등 주름을 개선하는 이른바 보톡스로 개발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소로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고 약이 된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또는 자산을 증식해 가면서 이 빚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빚으로 인해 인생을 망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면 가정이 파산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된다. 나도 결혼 초기 빚 보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 힘든 그런 과정을 통해 빚에 대한 경각심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무엇이든 어느 한쪽으로만 보면 그쪽 면만 보이게 되고 양면을 무의미하게 바라보면 양쪽을 다 보지 못한다. 앞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좋은 빚은 그 빚이 지닌 무게 이상으로 가지치기를 잘하고 있을 때 건전하고 좋은 빚이라고 할 수 있다. 20% 이자로 빌린 사채라도 그 돈을 이용해 25% 이익을 얻는다면 이자를 갚고도 5%의 이익을 빚으로 인해 얻기 때문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 창출이라도 이 이자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이라면 또 다른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집을 사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안정감과 살아있는 자산의 가치 속에 빚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비가 아닌 생산성에 포함된 곳에 빚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빚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충분히 갚고도 남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소비하는 빚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좋은 빚은 내가 잠을 자거나 여행을 하는 동안이나 일을 할 때도 스스로 새끼를 치고 내 자산을 불려준다. 세계적으로 가장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이나 아마존, 삼성전자도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꾸준히 빚을 내고 있다. 거기에는 경영 방식에 따른 전략일 수도 있고 유비무환의 자금 운용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우수한 기업들도 일정한 빚을 지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때 빚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자기 자본이 100이라고 볼 때 빚도 100%라고 하는 기업을 그다지 나쁜 재무구조라고 하지 않는다. 작은 자본으로 빚을 이용해 시설 투자를 하고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원천은 빚의 힘을 빌렸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빚은 정작 필요할 때에는 조달하기가 어렵고 이자가 높아진다. 반대로 당장 돈이 필요 없는데 빚을 얻고자 하면 이자는 낮아지고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돈의 가장 정직한 속성이다.
재산도 축내고 사람도 망치게 하는 나쁜 빚. 한때 제야에서 투자 활동을 하며 이름을 날리던 개인 투자자가 있었다.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해 수백억 원을 벌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다. 주식과 선물 투자를 병행하며 크게 성공한 그가 얼마 전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구속 사유는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약속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백억 원의 현금을 지녔던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몇백만 원, 수천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한다. 돈에 대한 더 큰 욕구는 열정을 갖게 하고 삶을 더 알차게 하는 꿈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거나 한계에 도달하면 독이 되고 만다. 욕심이 큰 만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하며 끊임없이 노력이 따라야 한다. 특히 투자 활동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커지게 된다. 운 좋게 어느 기간 수익을 크게 내면 자신감이 커지고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얻은 결과로 착각하게 된다. 돈은 일정 기간을 두고 방향을 달리하며 흐른다. 그 흐름을 잠시만 역행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이 투자자도 선물에서 얻은 막대한 수익을 선물을 통해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이 읽어놓은 그 자산 이상을 되찾으려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고 손실의 악순환이 계속되자 레버리지를 늘려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선물 투자가 시행되고 자리 잡기까지 개인 투자자들도 그 분야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선물 투자에 나서면서 개인들이 그들을 이기기엔 한계가 있었다. 막대한 자금력과 정확한 정보력, 시스템화된 투자 기법을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선물 투자는 50억 자본으로 1000억까지 투자할 수도 있다. 5%만 남아도 50억을 순식간에 벌 수 있지만 반면에 4에서 5%만 하락하면 한순간에 원금을 날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거기에다 돈을 빌린 이자와 수수료를 감당하면 손실은 훨씬 더 커진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의 특징은 손실이 커졌을 때 대체로 빚을 더 늘려 투자를 하는 습관이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2018년 기준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투자한 금액이 8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돈을 빌려 투자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20% 이상 주가가 떨어진 것은 기본이고 훨씬 더 큰 손실을 보고 있었다. 문제는 약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신용으로 산 주식이 일정 금액 이하까지 떨어지면 그 주식을 팔아서 빌린 돈을 갚거나 부족한 만큼 돈을 채워 넣어야 한다. 빌린 돈의 상환 기일이 되면 할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에 대한 빚의 활용은 투기나 다름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용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대부분의 소득을 이곳에서 낭비한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나쁜 빚의 유형이다. 이런 빚의 경우 심각한 심리적 압박과 함께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최악의 빚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나쁜 빚은 순전히 소비를 위해 빚을 쓴 경우다. 비록 원룸에 살더라도 할부로 비싼 자동차를 사는 경우 이런 것들은 나쁜 빚 중에서도 상위권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영에 찬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가장 쉽게 쓰는 것은 빚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습관처럼 계획 없이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다 카드로 결제하는 해로운 빚이다.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니 나도 떠나야 왠지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아 생각 없이 할부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빚이다. 생각 없이 다녀온 여행은 늘 허전하고 또 떠나야만 하는 중독성 같다고 말한다. 여행을 통해 충만감이 없었고 진정 채워짐이 없어 허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습관처럼 떠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어느 심리학 교수의 말도 공감이 간다. 싼 패키지를 개발하여 저질의 여행 문화를 양산하는 여행사도 문제지만 우르르 몰려다니는 여행 소비 문화도 대표적인 나쁜 빚의 소비다. 투자한 만큼 얻어지는 감동이나 삶의 질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싼 패키지를 다녀온 사람들은 늘 여행사의 서비스에 불만이다.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받고 1등석 대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제일 싸면서도 가장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어디에 있을까? 특히 카드 빚은 빚으로 인식하지 않는 데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외상은 기간에 상관없이 빚이기 때문이다. 옛 속담에 외상으로는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카드 빚이 가장 잘 어울리는 용어가 아닐까 싶다. 전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빚의 유형이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구매보다 인터넷 구매가 훨씬 싸기에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된다는 말도 하지만 문제는 불필요한 물건을 산다는 점이다. 그 빚은 오로지 소비를 위한 돈으로 어떤 식으로도 자산을 불려주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자산 가치는 줄어들고 빚은 더 금액을 키우고 소멸되는 아주 나쁜 빚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흔히 보게 되는 좋지 못한 한 가지는 신혼부부들이 빚을 내 높은 전세를 살거나 무리하게 집을 구입한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수입 대부분을 대출 이자로 들어간다면 부자로 갈 수 있는 종잣돈을 모으기 힘들고 부자의 꿈은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늘 생활은 쪼들리게 되고 빚을 위해 살다 보니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능력을 벗어난 큰 빚을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포기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꿈을 설계할 때인데 빚으로 인해 그 꿈의 절정기를 보내지 못한다. 반면 참 아름다운 부부들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된다. 비록 좁은 방 한 칸의 공간에 살지만 하나씩 모아가는 재미와 미래의 집장만에 대한 꿈을 함께 키우면서 살아가는 부부들이다. 큰 집을 얻을 돈을 절반으로 줄여 저축하고 종잣돈을 마련한다면 훨씬 더 크고 빠른 자산 증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말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빚은 구원이기도 하지만 악마와 같은 양면을 지니고 있다.